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9월 10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 논평 오랫동안 안 다뤘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주요 사안들을 좀 파악해보는 그 흐름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해 볼까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발생한 흐름이 좀 다급한 것 같습니다. 다급한 것 같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극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체포건이 아직 해결도 마무리가 안 됐고 끝에 지금 이상한 기미도 약간 보여요. 그런 것과 다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다. 네타냐후가 중립국인 카타르, 예전에 뭐 시리아를 공격한다거나 이란을 공격한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카타르 같으면은. 네. 중동 전체에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들은 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지금 중재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도발적인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조금만 앞뒤 이야기를 맞춰보면은 이거를 트럼프를 완전히 물먹인 거거든요. 트럼프는 분기탱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네타냐후가 왜 했을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건도 트럼프가 하려는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파기됐다.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는지. 왜냐,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조차도 그것을 공격해서 점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후세인 잡듯이 끝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젤렌스키를 잡아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진퇴양난인 상태에서 소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서로 뭐 드론만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은 쉽지 않다라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이 안심하고 있다는 차에, 저는 이제 제가 가끔 의견 드리는 대로 푸틴의 제안은 여기서 건너뛰자. 후속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북한하고 먼저 가자. 분명히 이런 제안을 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게 놀랐다.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벌릴 수 있는 거기 힘을 모으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반격이 나왔다. 중동에서 반격이 나왔고 더 큰 힘을 모으고 있다. 그 반대 세력들이. 그 반대 세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트럼프도 지난번 1기 때 집권을 했을 때는 내각조차 다 컨트롤이 안 됐어요. 내각조차.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다 맞습니다. 그래서 북미 종전선이 물 건너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전이 발생하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양당 간의 선택이었거든요. 평화냐 전쟁이냐. 미국의 과거 방식이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냐. 예. 여기에 대한 미국 내부의 판단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 할 수 있어. 왜? 수십 년간 그래왔고 패권국이었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봤으면 그렇지가 않다. 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고 바이든도 사실은 동의하는 바고 미국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이 IMF에다가 손 벌려야 될지 모른다 이야기가 보도가 된 거 보여드렸죠. 어제는 또 이런 보도가 났었죠. 지금 프랑스도 위험하다. 그런 걸 왜 분석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며 전망은 어떠한지 그 전문가들 입을 빌려서 그걸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무너지면 G7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도 큰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정부와는 전혀 독립되어 있는 이거 달러 자본, 유태인들의 자본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들은 나라를 갈아탈 수 있다는 자본이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어요. 자, 그들을 묶어놔야지 미국에 사는 거고, 그들이 미국이 만약 패권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꼬꾸라지게 되면 그들은 그 전에 떼려고 할 거예요. 다른 화폐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갈 만한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위안화밖에. 자, 그래서 북미 종전 선언에서 비핵화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투자처라는 부분이 더 강조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뭐랄까, 위기감을 갑자기 느낀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에 갑자기 등장했고, 그때 파악했다고 봅니다. 반대 세력들은. 주로 이제 군산복합주의 핵심 세력들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현재 자본은 중립이다. 그래서 네타냐후에게도 서로 이해타산이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들을 믿고 불렸다. 어차피 이래 죽어도 마찬가지고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 예. 자기 살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불구덩이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뭐 요약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누구도 정리해 주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런 사안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만 만약 동의를 하신다면은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마중물 삼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 중제국 카타르, 중립국이 아니고 중제국이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거든요. 카타르는. 예.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 되게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막 부탁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협상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근데 어제 큰 공습을 해서 우리나라도 보도가 됐죠. 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건물들이 폭삭폭삭 주저앉는 것들이 보도를 탔는데, 그래서 또 상인이 사망자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도 트럼프가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듯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휴전 조건을 수락했다. 이제 하마스도 수락할 때다. 예. 이제는 뭐 거기서 사람이 얼마나 죽고 민간인이 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계도 안 나오잖아요. 한 반년 전에 이미 뭐 5만 명 넘어갔죠, 민간인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여자와 어린이였죠. 지금도 그 숫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보도조차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상당히 애매한 존재죠. 미국의 유태계 자본, 미국을 움직이는 유태계 자본의 적자예요. 네타냐후 어떻게 살려야지. 왜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지금 동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들한테는.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생각이 가자 건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태계 자본의 힘, 유태계 자본은 전 세계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죠. 우리 외신의 보도 방향에 큰 영향을 주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의 내각 탑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운데 해작질할 구석은 엄청나게 많다. 과거에 빠져나갔던 딥스테이트의 관련자들, 그리고 수십 년간 거기에 뿌리를 내렸을 거잖아요. 예, 이때까지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따로 논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금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 훨씬 더 큰 수를 던진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무산되자 바로 다음 걸 더 세게 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참 계속되는 악한 짓을 하지만, 일단은 이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라도 마치자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유태계 자본, 달러 자본을 척을 지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하고의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세력은 그까지 생각을 못하고 우크라이나 질질 끌게 됐다. 트럼프 계속 궁지로 몰자. 좀 있으면 탄력 떨어진다. 트럼프도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북한군이 등장했다. 분명히 지난번 8월 15일인가 알라스카에서 만났을 때 그 이야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깨진 것처럼 묘사가 됐었죠. 왜냐?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갔으니까, 푸틴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이 속은 겁니다. 푸틴이라고 트럼프 만나면 세계를 막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더 무서운 힘을 가진 자들은 여태까지 미국을 지배해왔던 그 자리입니다. 단지 대통령 자리와 장관 자리만 좀 뺏긴 그들이 용을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거 하니? 바로 트럼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줬는데,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자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카타르를 공격했잖아요. 네타냐후가. 여기 빨간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이스라엘 전투기 카타르 폭격, 우리 심지어 연합뉴스에서 제목을 뽑았죠. 물불 안 가리는 이스라엘, 중재국 카타르 쾅. 트럼프 몰랐다. 자, 이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제 그렇게 SNS에 그런 걸 올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추이를 더 지켜봤을 거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오케이 한 부분이었다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를 신경 안 쓰겠다는 작태거든요. 네타냐후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지만 이 정도 상황에서 트럼프를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이란 때는 한번 당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네타냐후가 이렇게 복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은 없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사주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트럼프가 배제된 채 결정이 됐다. 미국 내부하라. 그 내부도 종용했다. 그래? 그러면 네타냐후는 간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이걸 이 카타르 공격권만 봐서는 이게 지역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다 주위에 중동 국가들이 다 들썩이거든요. 그 전 세계 전쟁 분위기 또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전쟁. 이게 그들이 계속 해오던 거예요. 미국의 본질적 패권적 본질의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사그라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어중간하게 된 상태에서 북한 쪽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새로운 전쟁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평화 이야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구석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도전적이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미 종전선언의 관점에서도 봤을 때, 우리 에이펙 회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을 한테 덕이 되는 방식이에요. 시진핑의 숨구멍이 열리거든요. 다시 대결 구도로 간다. 자, 여기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시진핑이 전성절에서 푸틴하고 옆에 김정은 차고 사진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감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 훨씬 더 노골적이잖아요. 면전에서 그냥 뺨 따고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트럼프한테. 이거는 거의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년째 지금 4, 5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 데리고 오는 것도 어제 이야기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런 기사들이 주종을 이뤘어요. 여러 보도에서 다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 거기서 하고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한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추방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추방이 되면 뭐 향후 몇십 년이 상당 기간 동안 못 돌아가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자진 출국으로 처리해달라. 너희가 무리한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거의 타협이 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부터. 우리는 외교부 장관까지 날아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내일 비행기가 원래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9월 10일 날 떠야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좀 이따 떠야 되는데 못 뜬다는 거죠. 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묘하게도 네타냐후가 카타르를 폭격한 거랑 딱 타이밍이 맞아요. 예. 지난번에 안 통하니까 더 크게 걸었고 네타냐후 건으로 이걸 다시 부각시키면서 다시 구석으로 몰겠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하려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다른 중동에서의 지역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라는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내일이나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하루 내일 정도만 돼도 판가름이 날 부분이에요. 예,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고 우리가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해야 하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사안이. 우리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쪽에 언급을 한번 볼까요? 백악관 대변인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잘.
자기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요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시까지 해주면서 미국 내부의 우호적인 어떤 세력들의 힘을 입으면서 이것을 방어해내면서 버텨나가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트럼프는 느꼈을 거예요. 아, 나한테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나한테 돌아섰구나. 나한테 공격을 가하는구나. 그 이유도 트럼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실 이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저는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보십시오. 백악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공동 대응에 재발 방지했다 하겠다. 상무부는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이고 국토안보부는 이제 불법 이민자를 체류자를 잡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트럼프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인터뷰도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교육시켜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미국에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고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우리도 저런 보도들이 막 나왔던 거잖아요. 내일 전 세계 온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미국이 타협해 준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투자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자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딱 입막음이 된 거잖아요. 그걸 우리 주말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해프닝이었구나. 근데 지금 봐서는 해프닝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상치로 후벼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정이 밑에 백악관의 결정에 대해서 몸통이 안 따라오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이 괄괄한 여자 대변인도 기색을 내비치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라고. 그것을 이 표현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버거워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버거워한다는 게. 그런데 오늘 돌연 기사가 나왔잖아요. 몇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9월 10일 기준으로 시자면 제가 그 기사를 본 게 한 5시 정도, 6시 정도에 본 것 같아요. 오후 6시 정도. 지금이 9시니까 한 2-3시간 전에 본 거예요. 제가. 그때 나온 거예요. 내일 비행기 못 탈 것 같다. 미국 내 사정으로. 좀 이따 기사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크다고 봅니다. 예. 이걸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미국 내부의 문제니까. 이 기사입니다. 예. 3시 4시 했던 거네요. 외교부, 미국 사정으로 전 세계 10일 출발 어려워져. 조속한 출발을 협의할. 되게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기사죠. 갑자기 왜 틀어졌을까? 그 힘겨루고 있었는데 저기서 힘을 꽉 썼다는 겁니다. 트럼프 내 말 못 듣겠어. 난 이 원칙을 지킬 거야. 라고 그 해당 부분에 군한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항은 뒷배가 있다는 것이고, 네타냐후가 카타르를 때린 거랑 같다. 같은 시기에 나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 도전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거꾸로 하려고 하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이 맞다. 강력한 저항이다. 중동에서의 확전도 불사한다. 과거의 진영 구도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을 버리겠죠. 미국 자본은. 왜? 미국이 간당간당하니까 지금. 프랑스, 영국이 저러는데 미국은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아요. G7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비리비리한 거 보이시죠? 이거 살리고 하는 방식인데 과거 진영 논리로 돌아가자. 그럼 전쟁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중국하고 이대로는 안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랑.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데 문제 발생시켜서. 자, 그러면은 북한도 하늘에 붕 떠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분란이 생기면서 경제는 어려워지죠.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제가 푸틴과 트럼프가 이야기하던 우리가 이야기하던 북극 항론이 남북 소통이니 인도에서 저기 파키스탄 연결해가지고 파키스탄 지금 돌아서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과거식으로 딱 진영 논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만 자기들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미국 경제는 계속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위기도 다 불이 꺼질 것이다. 아니면 대개 연기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위축되어 있던 전 세계의 기득권 세력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겠죠. 예.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거에 어떤 코앞에까지 와 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큰 지금 돌발 사태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트럼프를 협조하는 세력도 힘이 작지는 않죠. 푸틴이죠. 거기서 상황을 모든 것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야, 이게 어떤 지략 게임이 지략의 승부가 대단할 것 같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할 것이다. 왜?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한다면은 북미 종전이라는 고속도로가 확 닦이는 거랑 마찬가지겠다. 그러면 지금 에이펙 회의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도 이미 선명하게 다가오지만 그 목격성이 한 걸음 더 나가는 부분이겠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말을 너무 앞서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꼭지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긴장감이 올라온다. 예, 전 세계의 기득권 세력과 신세력 간의 대전투가 지금 임박했다. 네, 이렇게 봐집니다. 자, 트럼프도 많이 노력했어요. 위에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고 밑에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인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사실 내용상 지지하는 이런 기사들을 뽑아주면서 트럼프한테 힘을 실어줬거든요. 미국 국내 여론전에서 전문 인력 비자가 충분히 발급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한국을 욕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욕한 것도 아니에요. 정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격분과 혼란의 감정을 느껴. 투자해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참 그런 손님한테 대접을 좀 잘못했네. 이런 류의 기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나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아니다. 갑자기 끝에서 틀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확답이 안 나왔거든요. 가능성만 있었지만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거의 확정적으로는 분위기였거든요. 자진 출국이. 그렇지만 추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결국은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쪽 전쟁터는. 네. 그리고 카타르 폭격권이 같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거의 같은 시간대에. 예. 네. 그들이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트럼프라도 엄청나게 난처하다. 그리고 단지 난처할 뿐만이 아니라 저쪽에서 원하는 것은 트럼프를 주저앉혀야 되겠다. 이런 점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최강수를 뒀으니까. 예. 트럼프가 역대 지금 취임한 이후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최고의 위기입니다. 지금. 자, 이런 거죠. 외국 투자자 유치하겠다더니 이미 들끓는 트럼프 비판 여론. 야, 이런 것은 우리네 언론 같은 데서도 지금 외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신문의 언론의 외신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역시 지금 트럼프 진영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반 트럼프 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트럼프를 공격하는 분위기로 싹 쇄신하면 돼요. 트럼프 하나 보낼 수 있다. 이게 트럼프는 여태까지 지지율을 버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을 썼잖아요.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 세력들이 스스로. 자,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의 어떤 작전이었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긴장을 일부러 고조시킨 부분. 지난 몇 달 전에는 LA에서 이민자, 불법 체류자 잡기 위해서 군 투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수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44%, 5% 뭐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자, 거기에 또 약발이 좀 떨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입장이 오니까 이걸 또 꺼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트럼프의 반 트럼프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카타르 공격이라는 강수로 밀어붙인 거예요. 트럼프는 폰만 잡지 우리는 그냥 전쟁할 거야. 그만큼 그들이
독한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일단 그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내각도 아니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만큼 나서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거는 이제 진검승부가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시나리오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제 나름으로 이 기사를 보고 오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탔습니다. 일면 기사에 여기 떴습니다. 볼까요? 트럼프가 금주나 다음 주 초에 푸틴과 통화 예정이다. 이게 기사거리가 되겠습니까? 대문 기사에? 안 되죠. 내용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기사도 되게 짧아요. 내용을 보더라도 내용이 별로 대문 기사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전화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되게 긴박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러시아 언론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스는.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저는 거의 푸틴한테 SOS를 치고 있다고 봐요.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볼까요? 이 기사 언제 나왔느냐. 이게 저는 이 기사를 나왔을 때 오늘 나온 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 말을 오늘 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9월 7일 날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월 6일이에요. 9월 6일이면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지난 토요일이거든요. 우리 근로자 300여 명 체포됐을 때 그날 전화한 거예요. 그날 푸틴한테 연락한 거예요. 뭐 연락했다기보다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푸틴과 조만간 통화할 것이다라고. 즉 통화에 대한 청을 넣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다가. 푸틴 나 급하다. 그 상황을 바로 연계시켰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300여 명 체포한 것이 푸틴과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틀어막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그 다음 그 전날 또 그 앞서서 3일 앞서서 9월 4일에도 나는 푸틴과 통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 전성절에서 시진핑이 김정은 만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자, 그때 하고 9월 4일 날 전화하겠다고 했을 때, 푸틴과 통화하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마음과 9월 7일 날 같은 말을 했을 때의 마음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반 트럼프 세력이 9월 4일부터 9월 7일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대문 기사로 실린 겁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도와달라. 여기서 푸틴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설마 우크라이나 전 종전해달라고 많이 양보해서?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밑에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 8월 15일 날 알라스카에서 만났을 때 두 정상은 시간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전 어떻게 하려고 하나?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이 이미 관여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 300몇십 명 잡아갔잖아요. 우크라이나전 못 끝내요. 그 부분에서 양쪽이 합의했고 그걸 물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젤렌스키가 우위를 가지고 있고 계속 튕기면은 전쟁 못 끝나요. 계속 유리하게 끌려가야 돼요. 푸틴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양보한 게 끝이에요. 그건 트럼프도 알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때도 한번 속에 섞여 들었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훨씬 새삼스럽네요. 오늘 새로운 맥락에서 보니까 푸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미국과 양국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자. 새로운 페이지를. 그래서 이제는 협력으로 가자. 협력으로. 그리고 트럼프를 모스크바에 초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협력으로 가자. 이때는 경쟁이었고 적대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큰 반전이거든요. 어떻게? 북미 종전선언이죠. 자, 그래서 그건 뭐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방법론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현재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그렇게 해석할 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전기가 마련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못 건네요. 근데 트럼프는 시간 없다는 말씀 계속 드렸죠. 액션을 딱 취하니까 8월 15일 날 시동이 걸린 건데 반 트럼프 세력은 몰랐다. 그런데 북한 세상의 언론 보도와는 정반대로 그 반 트럼프 세력이 드디어 알았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트럼프 내부적으로도 액션이 있었겠죠. 준비를 하기 위한. 에이펙 가겠다. 잠깐 시간 내서 누구 뭐 김정은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9월 4일. 그리고 9월 7일에는 뭡니까? 우리 근로자들 잡아갔죠. 자, 여기서 푸틴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빠르게 진행. 그리고 중동 같은 데서 대부분 러시아의 말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압박을 넣는 군사적 어떤 대치의 기운을 강하게 풍겨서 기싸움에서 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뒤로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우리 대통령실 초비상 단계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당장 국내에서부터 복잡해질 거예요. 내일 비행기 못 뜨고 미국 약속했던 거 다르게 반응하면은 국내 정치 상황, 언론판 엄청나게 지저분해질 겁니다. 예, 이걸 수습해야 돼요. 제 시나리오는 일단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느끼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푸틴을 찾고 있다. 푸틴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 그는 고립되어 있다. 밑에서 강력한 저항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북한이란 화해의 강력한 신호가 느껴졌기 때문에. 즉, 우크라이나는 못 건넨다는 데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느슨했는데, 좀 장기적으로 트럼프를 계속 구속으로 몰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게 됐다. 급하게 힘을 모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푸틴이 관여된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바로 다가왔구나. 그에 대한 많은 준비가 있었구나. 한국도 그게 주요 플레이어였구나. 그걸 간과하고 있었네. 대통령 된 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와, 이놈 봐라. 이렇게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엄청나게. 그거 신경 안 쓰나요, 지금?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